북한 매체들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북미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우리 측에 회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내용을 직접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WTO 제소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군 동기병사를 학대한 육군 일병이 구속됐습니다. 폭행은 물론 대소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고유정을 전 남편 살해와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시신은 여전히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판문점 만남을 북한 매체들이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만남 하루 만에 신속하게 기록 영화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어제 회동으로 북미 대화 재개의 명분이 마련됐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의 오늘 보도는 일종의 북한식 내부 정치인 셈입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이 서로 마주보며 걸어와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을 것을 제안하고 판문각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공개한 기록 영화입니다.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준 역사적이고 극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저미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북미 정상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해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히 연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번 판문점 회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국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전례 없는 신뢰를 쌓은 북미 정상이 회담 결과에 크게 만족했고 적대와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북한 매체 보도에는 특히 국내외 언론들이 놓친 장면들이 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안은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북한 매체의 보도에는 이렇게 판문점 회동의 숨은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윤범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다가온 김 위원장과 반갑게 손을 맞잡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 집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문 대통령이 다시 반갑게 맞이합니다. 남북미 세 정상은 나란히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걸었고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껴안고 속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측으로 돌아가는 김 위원장을 배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3자의 DMZ 회동을 통해서 남측의 중재자 역할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미 대화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고 남측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던 나흘 전 북한 태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북한이 방영한 기록 영화에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미국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악수했고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비롯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모습도 북한 매체에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백악관 초청에 대한 답례나 역제안으로 보입니다. 평양 회담과 또 백악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또한 세계 외교사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판문점. 본격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남북미 새 정상이 자유의 집 앞에서 마주하자 역사적인 깜짝 회동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취재 경쟁이 뜨겁습니다. 새 정상과 경호 인력 그리고 취재진까지 한데 엉켜 혼란스러웠던 바로 그 순간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제안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북한 측 통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의 뜻을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깜짝 초청을 먼저 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평양 초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에 대한 답례 혹은 역제안으로 보여집니다. 북미 두 정상이 그야말로 파격에 파격을 주고받은 셈인데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지만 북미 간에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두 정상의 제안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평양 회담이든 백악관 회담이든 어느 하나라도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의 말처럼 세계 정치, 외교사의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워낙 이례적이고 준비된 각본이 거의 없던 회담이라 회담의 뒷소식이 지금 여러 통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53분간의 북미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통역만 남긴 채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해서 지금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만남을 끝내고 판문점 자유의 집을 나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차에 타려던 트럼프 대통령. 뭔가를 말하려 하더니 갑자기 주위를 물립니다. 한미 양측 인사들과 기자들까지 모두 멀리 떨어지고 통역만 남은 상태. 촬영까지 불어댔습니다. 두 정상만 남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귀갯말을 하듯 조용히 30-40초가량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증이 이어졌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그 대화 속에 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동의 막후 조정자도 공개됐습니다. 한미 정상 뒤 폼페이오와 비건, 정의용 안보실장 옆,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보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미국 의전 책임자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실장은 북미 회담이 전격 결정되면서 의전과 경호 등을 막판까지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의 감사 인사는 이런 중재 역할 때문이라는 겁니다. It's my honor and it's the chairman's honor. I can say we worked well together and Mr. President, thank you.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이 예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폼페이오 비건 두 사람, 그리고 북한은 외무성의 리용호, 최선희 두 사람이 협상에 나설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의지는 확인됐지만 비핵화의 입장 차이, 이 디테일의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유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환담에 이은 회담에 통역을 제외하고 두 사람만 배석했습니다. 미국에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에선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을 마뜩찮게 생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협상 총괄 책임을 맡겼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상대는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have the foreign ministry as our counterpart. I don't know exactly who from the foreign ministry, but it's likely to be one of a couple people.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는 리용호 외무상이 유력합니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상대는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폼페이오와 리용호 두 사람이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실무협상을 책임질 미국 대표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로 확정됐습니다. 비건의 상대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유력합니다. 다만 최선희가 지난 4월 외무성 제1부상과 국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의외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과 만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무회담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실무대표로 임명할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무협상 돌입 시점은 이르면 이달 중순. 새로운 진용을 갖춘 북미 협상팀은 5달 만에 비핵화 해법을 찾기 위해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북미 두 정상이 어제 회동에서 서로를 초청했고 조만간 실무 협상이 된다면 평양이든 워싱턴이든 최종 핵談判이 언제쯤 이루어질지가 관심사가 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서지영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했죠.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미국 언론도 당연히 관심사였을 것 같고요. 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백악관을 방문할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바로 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도착 직후 트위터로 3일 동안 너무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위해 굉장한 일이라며 많은 것이 성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감흥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편집 영상을 트윗 계정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백악관에서 햄버거 핵談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관건은 실무협상의 진전입니다. 양측의 실무협상팀을 새로 꾸렸고요. 또 미국이 최근 빅딜, 즉 일괄타결 원칙에서 동시적, 병행적 진전이라는 유연한 접근으로 한 발 물러선 듯한 상황인데요. 7월 중순쯤 실무협상이 시작돼서 이견이 좁혀진다면 워싱턴이든 평양이든 정상담판이 연내엔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내년이 미국 대선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서 이왕이면 대선에서 유리한 소재로 활용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를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부각시키고 있어서 회담 시기와 대선을 연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대권 후보들은 독재자를 감싼다느니 사진 촬영의 기회라느니 비판에 나섰고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판문점 회동에 큰 관심을 쏟으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한 건 비핵화 협상이 미 대선 전의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은 정상회담 개최와 그 성과를 대선 일정과 연계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일종의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수출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에 들어가는 일본산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맞선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도쿄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3가지입니다. 주로 스마트폰과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품목들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에칭가스는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없는 우호국들에 대해선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왔는데 이제 한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는 4일부터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등을 위해선 번번이 일본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90일, 석 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해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을 통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밝힌 규제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맞물린 조치라는 언론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今回の措置はですね、安全保障を目的としたその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し、自由貿易に逆行するものでもないと。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거꾸로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거란 지적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주시하겠다, 이런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특히 일본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외치더니 난데없이 규제 조치 아니냐는 겁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민영 특파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다는 거지만 일본 언론들은 바로 그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NHK와 요미우리 등 거의 모든 일본 언론들이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대항 조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만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일본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비판적인 시각, 또 우려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대표적 경제신문인 니혼 게이자이는 일본이 통상 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이런 극약 처방은 한국 기업들의 일본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지지통신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검토할 때 자유무역을 외쳤던 일본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일본의 변심이라고 지적했고요. 일본의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바로 지난 주말 G20에서 자유무역을 외쳤는데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비판적인데 왜 지금 일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사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이 구체적 피해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네,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개헌입니다.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고 이를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욕인데요.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게 목표지만 이 개헌론이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지지부진합니다. 아베 총리 당연히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개헌으로 가는 첫 관문인 참의원 선거는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이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도 대승을 거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야겠죠. 지지 세력, 보수 우익 결집을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북한을 외부의 적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의 위협이 수그러들자 대신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 때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영 특파원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대로 일본이 수출 규제하기로 한 품목 3가지는 일본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그래서 일본산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급소를 노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WTO 제소 등 대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결정이 반드시 일본에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재희 기자입니다. 7달 연속 하락세인 우리나라 수출액.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25% 이상, 디스플레이도 18%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규제 품목인 일본산 포토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를 씁니다.
올해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는 삼성 폴더블폰 화면, 역시 규제 소재인 일본산 필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일본산 의존도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94%, 나머지 두 소재도 각각 92%와 44%입니다. 다만 국내 재고가 2-3개월치 이상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사전 협의 없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고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번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악재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공급 과잉 상태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줄고 재고 소진이 빨라지면 가격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 갖고 있는 것을 좀 소화시키는 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빠지고 있었던 가격도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또 이번 규제로 오히려 해당 품목의 일본 독점이 완화돼 우리 부품 소재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아베 총리가 한 말입니다.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던 일본이 그런데 8개월 만에 꺼낸 건 이렇게 경제 보복 카드였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경제로까지 번지면서 이제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서 상식에 반한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오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아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선 경제 보복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일본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 예고도 없이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응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전략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외교안보 문제에 국한됐던 한일 간의 갈등이 경제와 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불거지는 군대 내 가혹 행위. 언제쯤 근절될까요? 이번엔 입대 동기 병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육군 일병이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화천 지역 육군 7사단 예하부대 소속 동기생인 A와 B 병사는 지난 4월 친목 도모를 이유로 외박 허가를 받고 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기 위해 화천 읍내 한 모텔에 들어가자 A 병사의 말과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A 병사가 갑자기 주먹으로 B 병사의 뺨과 복부를 수차례 때리더니 화장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B 병사에게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혹 행위는 외박에서 돌아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대변을 B 병사의 입에 넣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후엔 다른 2명의 병사들마저 가혹 행위에 합세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B 병사를 괴롭힌 것은 단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혹 행위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참다 못한 B 병사는 상부에 이를 고발했고 군 검찰은 지난주 A 병사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구속된 A 병사는 몇 차례 포관한 적은 있지만 B 병사에게 대소변을 실제로 먹게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함께 가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병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은 피해를 입은 B 병사를 해당 부대에서 격리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들이 끊임없이 온라인에 유포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역 군인이었는데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는 사이 가해 군인은 핵심 증거를 없애고 음란 사진을 추가로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무려 5년 동안 인터넷 채팅방에서 끊임없이 성범죄에 시달려왔습니다. 채팅방의 제목은 지인 능욕방.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차마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런 사진에다가 저희 아이 얼굴을 합성을 하고 심지어 가해자는 신상 정보를 도용해 A씨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아까 같은 그 사진들을 우리 아이가 보내는 것처럼 아이의 친구나 또 지인, 심지어 대학교 선후배한테도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 계정이라며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뿐. 같은 피해를 당한 동창생들과 함께 직접 추적해 찾아내보니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이모 씨였습니다. 당시 이 씨는 군에 입대한 상태여서 사건은 군으로 넘어갔고 군 검찰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된 당일 이 씨는 외출 허락을 받고 부대 밖으로 나갔고 복귀한 이 씨는 외출 도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을 금지할 수는 없겠죠.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게다가 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가해자는 A씨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을 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PC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의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피해자 가족들은 군 당국의 부실한 대응으로 성폭력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앞서 보셨듯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 군 당국의 인식과 자세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안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돼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일은 빈번합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해군 부대에 전입한 여군 A 소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장인 B 소령에 부적절한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보고 싶다고 전화를 걸고 데리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술자리에선 음담패설도 들어야 했습니다. 본인도 제가 불쾌했다는 걸 알았는지 얘기하기 전에 약간 19금 얘기야. 근데 이거 신고할 거냐, 신고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다 못해 상담관에게 고충을 털어놓았고 조사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관심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쏟아졌습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쉬운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가락질 받거나 특히 꽃뱀 취급받는 게 너무. 2차 피해가 심해지자 A 소위는 어느 순간 가해자인 B 소령의 행동을 이해해보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분 그렇게 생각하실 사람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막 고쳐먹지 않으면 도저히 그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조사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B 소령은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대부분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권력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실제 지난해 각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군대 성폭력 피해자의 3분의 2가 5년 미만의 여성 초급 간부였습니다. 군대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 군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인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전히 범행 동기와 수법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 남편 시신도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지 한 달, 검찰에 송치된 지 20일 만에 살인과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은 특별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이 기억이 파편화돼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피의자의 진술도 없고 전 남편 시신도 찾지 못했지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인터넷 사전 검색 내역이나 범행 도구 구입 내역, 범행 이후 평정심을 유지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 범행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막으려다 생긴 우발적 범행이라며 제시한 상처는 방어운이 아니라 자해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계획 범죄가 입증되면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남편이 고소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답보 상태입니다. 청주경찰과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오늘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고유정을 상대로 9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고유정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전기가 끊기면서 고로가 멈춰섰습니다.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비상 밸브가 열렸는데 화염과 연기뿐만 아니라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도 함께 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제철소 굴뚝 곳곳에서 새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화염과 함께 시꺼먼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퍼져 주변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연기가 났어요. 잠시 후에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연기가 너무 갑자기 순식간에 확 나버리더라고요. 오늘 아침 9시 1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정전됐습니다.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기자 폭발을 막기 위한 비상 밸브가 열렸고 굴뚝 안에 남은 가스를 태워 밖으로 내보내면서 화염과 연기가 수시간 동안 뿜어져 나왔습니다. 철강을 만들 때 쓰는 석탄인 코크스를 태운 잔류 가스가 불안전 연소 상태로 배출된 겁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코크스 잔류 가스는 반드시 방진 시설을 거쳐 배출돼야 하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플라스틱 등에 적합한 시설을 통해서 연결체를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외에 배출구에서 배출이 있겠다는 위반 행위를 확인을 해가지고 포스코는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스를 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도중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광양제철소 고로 5기 가운데 4개의 가동을 멈추고 정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학교급식 조리사,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이 사상 처음 동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레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절단된 손가락, 뜨거운 물에 입은 화상. 한 명이 100인분 이상의 급식을 만들다 보면 조리원의 몸은 크고 작은 상처 투성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마칠 때까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청소와 마무리 작업을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해도 월급이 200만 원 남짓. 학교 비정규직은 기본급 6% 인상과 정규직과의 수당차별 철폐를 요구하지만 교육청은 1.8% 인상 외엔 거부한 상황. 100여 명이 집단 삭발까지 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라도 좀 파업을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조금이나마 대화에 응하고 교섭을 좀 풀어나가서 좀 의견을 좀 좁히고 앞으로 계속 교섭을 좀 잘 해가지고. 고속도로 수납원 40여 명은 요금소 옥상을 점거했습니다.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에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건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조는 모레부터 사흘간 사상 첫 공동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적 요구는 정규직화입니다.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파행을 넘어서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급식과 단축 수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노사의 대화로 풀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던 시내 광고판 120여 개가 하룻밤 사이 사라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G20에서 외국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겠다고 연설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늦은 밤, 베이징을 관통하는 창안제 일대 버스 정류장 곳곳이 철거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정류장 대기소의 기둥이 잘리고 한국 기업 이름이 선명한 광고판은 크레인에 뜯겨나갑니다. 한국 5개 광고 업체가 버스 정류장 광고를 담당하는 베이징시 산하 공기업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2025년까지 합작 기간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업체는 계약만 믿고 2015년엔 베이징시의 요구에 따라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시는 돌연 경관 등을 이유로 상업 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60여 곳에 이어 올해 120여 곳을 무단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버스 정류장 5개 광고판들은 베이징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주요 홍보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업체는 수백억 원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부분에 협상 중인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뒤통수 치듯이 그냥 뒤로 완전히 철거해버린 자체가. KBS는 교통시설물 광고를 담당하는 공기업에 철거 사유를 물었지만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오늘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지 꼭 22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주권 반환 기념 행사는 시위대를 피해서 실내 행사로 치러졌고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 건물에까지 난입하는 등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강민수 특파원, 홍콩 정부가 시위를 촉발시켰던 범죄인 중국 인도 법안을 논의를 유예했는데도 분노가 여전하군요, 시민들. 네, 그렇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홍콩 시민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지금 시위대의 행렬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 행렬이 지금은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까 전까지만 해도 꽉 찼습니다. 그런 행렬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렬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 자정을 넘겨서까지 시위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낮에는 홍콩 입법회의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건물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곤봉과 체류에 고무탄으로 맞섰고 지금은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 경찰이 저녁에 시위대 해산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자칫 유혈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위가 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시위대 요구 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요? 송환법의 완전 철회 말고도 또 있습니까? 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의 요구 사항도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송환법의 반대, 그러니까 송환법의 완벽한 철회였는데 지금은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진상 규명, 그리고 정치범 즉각 석방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위 구호도 더 과격해져서 이제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라는 구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공산당 해체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인 것 같은데 이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 본질적으로 그곳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키고 싶은 게 뭔가요? 네, 법안 하나로 시작됐지만 이번 시위의 본질을 본다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정치적인 자유권 그리고 경제적인 자주권을 확보해내느냐 하는 것이 본질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이었죠. 지난 29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의 빅토리아항 부두 이용권을 접수를 했고요. 또 친중 성향의 홍콩인들을 앞세우는 친정부 시위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도 시위지만 시민 상당수가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홍콩의 현 주소입니다. 상황이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 시작해 주실까요? 네, 광화문 광장에 있던 우리공화당 천막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서 청계천 쪽으로 옮겼었죠. 네. 왼쪽 사진이 바로 오늘 모습이고요. 예. 바로 그 자리에 광화문 광장 화분들이 놓여 있고 바닥이 좀 젖었는데 바닥 분수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화분 분수는 지금 서울시청에서 천막을 못 치게 하려고 지금 설치한 거죠, 화분? 맞습니다. 화분이 지금 개수가 한 95개에 이른다고 하고요. 지난달이었죠. 처음에 강제 철거한 이후에 한 15개 정도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번에 스스로 옮기자마자 화분 한 80개를 더 놓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런데도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천막을 다시 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조원준 공동대표가 오늘 기자회견도 했는데 오늘이라도 다시 설치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은 넓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화분이 다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고 박원순 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화분을 더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찌됐건 천막을 막기 위해서 저 화분을 설치한 건데 화분이 꽤 크고 조금 비싸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개당 4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전체 금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강제 철거에 2억 원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조원진 대표에게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화분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할 근거가 또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지금 화분 비용도 그렇지만 광화문 천막은 불법인데 지금 옮겨진 곳, 청계천 쪽에서 설치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관할이 서울시청에서 서울 중구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청계천 광장이 아니고 저 소라탑이라고 불리는 조형물 앞에, 그러니까 도로하고 사이에 인도에 지금 설치돼 있고 역시 불법이거든요. 예. 중구청이 저걸 또 철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천막도 천막이지만 지금 우리 공화당 측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해서 다소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공화당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죠. 뭐 도란포 실망입니다. 월북까지 했다. 성조기를 내리자. 성조기를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아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고요. 태극기 집회의 상징과도 같았죠. 성조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까지 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약간의 배신감 같은 거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보수 진영에 뭔가 이게 혼란 같은 게 감지되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유명 보수 인사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말자. 뭐 또 트럼프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하면 사대주의다. 뭐 이렇게 아예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고, 자유한국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언급을 하지 않았다. 뭐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다. 직접 비판은 자제했지만 서운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경복궁의 상징인 광화문 현판의 본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원래 색상과 제작법이 KBS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새 현판 제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유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0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복원된 광화문과 함께 공개된 현판. 공개 직후 곳곳에 균열이 생겨 교체가 결정됩니다. 이후 KBS 보도를 통해 바탕이 흰색이 아닌 검은색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됐고, 최근에는 동판을 씌운 금색 글자였다는 고종 때의 문헌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반영해 시험 제작한 광화문의 광자. 나무판 위에 동판으로 글자를 붙이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습니다. 기록도 없고 시행한 연도가 100년 이상 돼서 이걸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 시범 제작을 통해서 시공이 가능하겠구나. 일제강점기 이후 명맥이 끊긴 동판 글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되살렸습니다. 망치로 정을 두드려 윤곽을 잡고 못도 옛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스러운 감회가 있지. 왜냐, 이 과거에 했던 그 새로운 작업을 내가 지금 진행을 했다는 얘기지. 지난해 만든 다른 시제품.
현판을 반으로 나눠 각각 전통 안료와 현대 안료를 칠한 뒤 변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통 소재 칠한 부분은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이제 따뜻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소재 안료 같은 경우에는 선명도 자체가 조금 더 밝게 나타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새 현판의 모습은 다음 달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검은 바탕에 금박을 입힌 동판 글자. 150년 전 제 모습을 찾게 될 새 광화문 현판은 내년 상반기쯤 공개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